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도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다우가 가장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PPI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긴축 강화 우려,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나타났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요새 좀 있는데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한다라는 멘트들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월러 이사도 7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제임스 블러드도 마찬가지로 75bp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페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는 7월 100bp 인상 확률이 42% 그리고 75bp가 57%로 75bp가 다시 한번 100bp보다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단에서는 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대손을 생각보다 좀 많이 쌓으면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를 좀 상향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어서 아까 말했던 TSMC 관련해 가지고 남대종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 자료는 발간된 게 아니고요. 어제 그 실적 발표 머티리얼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멘트가 있었지만 레비뉴가 가이던스 상단을 이제 부합했습니다. 이익 기준으로 보면 마진율이 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을 볼 때 이제 긍정적인 점은 이제 선단 공정 5나노와 7나노 공정이 50% 이상 차지하면서 이 선단 공정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상당히 크게 개선된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에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스마트폰이 지난 1분기에는 4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줄어들고 HPC 즉 하이엔드 PC가 비중이 늘어났다. 이제 즉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가 좋았다. 2분기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바일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마 3분기에는 소폭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이 신규로 5월부터 이제 납품이 통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벤토리 턴오버 데이가 지난 1분기 대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인데요. US 달러 기준으로 지난 분기 대비 매출액이 한 10% 정도 증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익률은 49%였죠. 그 2분기 대비 3분기 이익률은 좀 감소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이익 측면에서는 아마 2분기에서 3분기 사이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TSMC에서 오더컷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거를 이제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뭐 거맹치가 아이폰 14 수요는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해외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는 오더컷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찬반이 이제 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이폰 14 관련해서 부품사들에게 오더컷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이폰 13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14 모델이 9월달 말에 통상 출시가 되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초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10월달쯤에 4분기에 오더컷이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수요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해 가지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바로 발표가 됐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숫자가 단위수가 한 자리씩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일단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걸로 보셨을 때 좀 특이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코어 PPI도 그렇고 코어 CPI도 그렇고 두 개는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PPI하고 CPI가 예상보다 위쪽으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물가 상승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결국 유가 영향이 에너지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재로 들어가는 그 PPI 쪽이나 PPI 중간재 가격이나 아니면 핵심 중간재 가격 둘 다 동일하게 하락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PPI하고 CPI의 격차는 유례없이 올라갔어서 저희가 이제 경고를 내던 시점에는 이것 때문에 기업의 마진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는데 마진 압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점 찍고 피크아웃 해가지고 완화되고 있는 시점 아니냐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이제 TGIF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워낙에 세게 올랐습니다. 달러가 워낙에 세게 올랐고 저도 이제 롱페이퍼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국에 위험하냐라는 질문이 있으면 한국의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 넘어가고 싶고요. 지금 1290원대에서 104포인트 정도였다고 했는데 108포인트에서 1310원이면은 이걸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한국이 이 전주 대비 통화 절상 절하율로 보셨을 때 한국이 절하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달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재밌는 부분이 한국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이제 더 약하게 간 건데 일본하고 스웨덴, 영국, 유로존 전부 다 약세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 유로존, 뉴질랜드 전부 다 약세로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통화들이 약세로 갔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으로 달러가 튕겨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달러 강세가 멈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긴축 정책이 멈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유로 달러 환율이 유로화가 강세로 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쪽은 유로존이고 이쪽은 독일인데 뭐 독일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모양을 보입니다. 근데 경기 현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단기 금리가 이런 식으로 안 빠지고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은 유로존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기금리 예상치가 독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안 죽고 계속해서 살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유로존 아직은 기대감 가지기 어렵고요. 그러면은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이다. 그러면 달러 쉽사리 약세로 전환하기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뭐 외환위기나 뭐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위기나 이머징 위기나 이런 걸 부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라는 정도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언제부터 이제 75bp가 긍정적인 걸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혜영 연구원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높아졌고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 일부가 좀 75bp 인상을 얘기하면서도 100bp에 대한 얘기를 가능성 아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제가 13일 좀 오전 데이터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다소 낮아진긴 했지만 일단 CPI 물가 지표 나오고 나서
후에는 100bp 인상 가능성이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물가 상황이 연준이 조금 더 긴축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좀 해석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오늘 지금 또 아마 숫자 보시면은 이게 좀 반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다만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은 단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들 나타나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물 금리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 또는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장기물 금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방함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단기물이 지금 장기물보다 높은 상황,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 FOMC 전에 소비 지표라든지 주택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지표가 만약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연준의 정책이 100bp 인상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좀 장단기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7월 15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끈 상태에서 질문하는 걸로. 예.